네,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또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번 주 원격 수업 때는 양난 이후의 조선의 경제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농업의 변화,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조금씩 발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수공업, 그리고 뭐 상업, 그리고 뭐 유통경제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영수공업의 발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수공업이란 이제 그 반대 상대적인 언어로는 관영수공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억제하거나 통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공업 역시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생산하는 그런 관영수공업이 조선 전기 때는 유행합니다. 그러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배경인 첫 번째는 일단은 농업을 그만두고 도시에서 몰려 사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 자체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인을 통해서 이제 수공업품들을 납품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제품 수요가 이 조선 전기 때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영 수공업뿐만 아니라 민영 수공업, 민간에서 운영해서 생산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수공업자가 원래 간청에 소속되어서 관수품을 제조하는 방식이었던 이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민영 수공업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 민영 수공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선대제 방식의 수공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요 선대제 의미 자체는 일단은 자본가가 일단은 모든 뭐 물건과 자금을 일단 수공업자에게 먼저 주고 먼저 지급한 다음에 이 수공업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상인들이 그대로 받아와서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이런 선대제 방식이 유행하게 된다. 요 선대제 방식은 이 공장제 수공업의 이 선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제품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대제 방식을 먼저 유행하기 시작한다는 것 한번 보시면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자금뿐만 아니라 그 수공업품의 원료까지도 미리 상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지급하면 수공업자들은 단지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상인들에게 납품하고 상인들은 이것을 시장에 파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상업자본,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지금으로 보면 초기 이제 공장제 수공업, 지금은 자본가들이 공장을 짓고 그 안에다가 노동자들을 불러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근대적인 그런 공장제 수공업의 시초가 바로 이 선대제 수공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상업자본의 수공업자들이 지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독립수공업자로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 이런 방식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광업의 활성화입니다. 양난 이후 조선 후기에는 광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이 광업이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수공업의 발달이 있겠죠. 아까 전에 나왔던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 여러분 철제 농기구나 철제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른 광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또 청과의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서 청과 거래할 때는 은화로 이렇게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광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원래 정부의 광업 정책은 민간 광산을 개발을 금지합니다. 보통은 다 관에서 통제를 해서 관에서 광업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17세기 이후부터는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에 민간에서 광산을 개발하게 하는 대신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영으로 광업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광업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덕대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업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 이 자금들은 상업자금, 자본가들, 물주라고 부르는 상업자본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광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혈주와 그리고 광산을 채굴하는 임노동자들이 고용이 되면서 이제 분업과 협업의 발달이 진행되더라. 그래서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 등장하는 약간은 선구적인 이런 근대 산업의 선구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상업정책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조선 전기 때의 상업정책은 중농억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농업을 훨씬 더 중시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이 농업에 더욱더 매진해서 이 농업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 정책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 인구가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들은 통제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상업 같은 경우 그런 통제 정책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만 이제 판매를 하는 일부 특권 상인들, 특별히 이제 서울 한성에 위치하고 있는 시전 상인들만 상업 활동을 허용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다른 상인들은 이제 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조선 후기 양난 이후부터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양난 이후에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도시 인구라는 말 자체가 농업 인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뭐 임노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또 두 번째는 농업과 수공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이제 수공업분들이 이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도 이제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화폐 시장을 뭐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도 마련되고 또 거기서 편리하게 교환하기 위한 화폐도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상품화폐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을 보시면 대규모의 자본 동원이 가능한 공인과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관수품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공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상인이 등장하죠. 관수품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뭐 수공업품을 대량으로 사는 거니까 이 대량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했고 사상은 여러분 시전 상인, 공인 등과 같이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인과 경쟁하면서 상권을 키워가는 뭐 민영 상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부의 통공 정책이 이제 실시되는데 요건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시전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통공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게 되는 상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상의 활동의 자유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 대규모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일부 사상은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서 도구로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로서는 경강상인, 통상, 만상, 내상, 유상 등과 같은 이런 거대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더욱더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유통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뭐 상품이 많이 만들어져도 이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유통이 안 된다면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난 이후에 생산, 뭐 상품의 생산 그리고 유통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유통경제의 활성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한성의 시전수가 증가한다. 한성에 있는 시전 상인들의 수 자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시전이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죠. 시장이 커지고 점포 뭔가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점포 수가 증가했다는 거. 두 번째, 지방 장시가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 지방의 5일장, 7일장과 같은 여러 장시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어떤 시장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통망, 금물과 같은 유통망을 형성하면서 오늘 뭐 3일은 뭐 강경장, 그리고 5일은 논산장, 그리고 7일은 공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통망이 구성되면서 이 시장 장시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또는 또 이동하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인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일부 장시는 매일매일 그 뭐 상설 시장으로 더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포구 상업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나루터의 하나의 포구에 또 장시가 서면서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 강을 통해서 대규모의 상품, 대규모의 어떤 그런 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포구 상업도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무역의 발달인데요. 이거는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대시 무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후시 무역도 성행하게 되면서 대외 무역을 통해 이제 어떤 상업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통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화폐 유통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화폐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상품을 거래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이런 지불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폐 유통이 확대가 되어야 상업 역시도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여러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요. 여러분 18세기 후반부터는 조세, 뭐 세금, 국가에다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뭐 농경지를 토작하고 나서 이제 그 농경지를 빌린 대가, 지대라 그러죠. 이 지대를 지불하는 것도 금납화로 바뀌죠뭐 화폐로 이제 뭐 대가를 이렇게 조세나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화폐 유통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뿐만 아니라 환과 같은 신용화폐도 출현하더라. 여러분 지금같이 뭐 이렇게 어음을 쓴다 그러죠. 얼마를 지불 뭐 빌립니다 하면서 이런 어음이나 환과 같은 신용화폐의 출현도 이제 화폐 유통을 확대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의 경제 두 번째, 여러분 뭐 수공업, 뭐 광업, 상업, 그리고 뭐 유통 경제의 활성화, 뭐 이런 내용들 배워봤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